파씨의 인문 황정은 야행. 한씨와 고씨는 그 부근에서 헤매고 있었다. 공과 밈은 그들을 모퉁이에서 발견했다. 한씨는 귀마개 천이에 달린 모자를 썼고 고씨는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다. 깊은 밤이었다. 아빠, 곰이 한씨에게 말했다. 왜 여기에 있어? 여기 어디라며? 여기가 아니라 저기라고 했잖아. 저기가 어디냐? 저기 위쪽 문방구가 있는 모퉁이에서 왼쪽으로 돌아야 한다고 말했잖아. 한번 봐라. 한씨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 어디에 문방구가 있는지 한번 보라고. 대문과 담을 부수고 새롭게 벽을 올리고 있는 건물이 많은 골목이었다. 시멘트 반죽에 섞일 모래가 여기저기에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이상하네. 밈이 말했다. 분명히 여긴데. 전에 왔을 때보다 길이 좁아 보여. 어두워서 그럴 거야. 공사 중인 집이 많아서. 곰이 이렇게 말하며 앞쪽으로 걸어갔다. 그들은 곰을 따라서 좀 더 위쪽의 모퉁이로 이동했다. 여길 봐. 곰이 말했다. 이 건물 새로 짓고 있잖아. 여기가 문방구 아니었나? 그런가 잘 봐. 그러네. 없어졌군. 이러니 몰랐지. 그들은 또 다른 골목으로 접어들어서 계속 걸어갔다. 어디선가 개가 짖고 있었다. 골목에 그들의 발소리가 자박자박 울렸다. 빌어먹을 고씨가 말했다. 내가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다. 엄마, 곰이 말했다. 알겠는데 우린 싸우러 가는 게 아니고 이야기하러 가는 거야. 그렇지? 그렇더라도 맘이 말했다. 이거 지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안 될까, 엄마? 빌어먹을. 그들은 5번째와 6번째 건물 사이에 섰다. 곰이 고개를 갸웃했다. 두 개의 건물은 똑같아 보였다. 군데군데 벽돌을 박은 상아색 건물이었고 출입구는 남쪽을 향해 있었다. 꼭대기층에 비스듬한 천장이나 가스파이프, 현관에 달린 둥근 등, 사선으로 정리된 주차선, 유리 덧문의 손잡이까지도 같았다. 그들은 건물 주변을 돌며 구별할 수 있을 만한 단서를 찾아보았다. 5번째 집의 주차장에 자전거 2대가 묶여 있었고 6번째 집엔 영업용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여기 있네. 한시간 차를 알아보고 조수석 문에 붙은 스티커를 읽었다. 천일 특수방수. 그들은 유리 덧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계단에 불이 꺼져 있었다. 밈이 문고리를 잡고 앞뒤로 조금 흔들어 보았다. 잠겼어. 벨을 눌러. 위층에도 불이 꺼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몇 시지? 0시 36분. 잠들었으면 어떡해. 우리가 온다고 말해두지 않았어? 비켜라. 고씨가 나서서 벨을 눌렀다. 그들은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였다. 위층에서 희미하게 벨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씨는 머플러에 코를 묶고 다시 한번 깊숙이 벨을 눌렀다. 세부치 스피커폰에 불이 들어왔다. 누구세요? 나야. 누구? 우리 여기 아래에 와 있어. 고씨가 말했다. 와 있다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고씨는 스피커폰을 바라보았고 곰은 고씨를 바라보았고 한씨는 불이 꺼진 계단 위쪽을 바라보았고 밈은 모두에게서 눈을 돌리고 건너편 집의 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기다려요. 스피커폰에서 대답이 들려왔다. 지금 검정을 내보낼게요.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검정을 기다렸다. 계단에 불이 켜졌다. 머리는 까치집이고 어깨는 구부정하고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소녀가 인쇄된 셔츠를 입은 검정이 계단 위쪽에 나타났다. 그는 슬리퍼를 철떡거리며 계단을 내려와서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깨웠나? 이거 내게는 미안하게 됐다. 한씨가 검정에게 말했다. 뭘요? 검정이 낄낄 웃으며 말했다. 나의 경우 어차피 자지도 않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불이 켜진 현관으로 들어섰다. 싱싱하게 자란 치자 화분이 신발장 곁에 놓여 있었다. 백씨와 박씨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형님. 백씨가 웃으며 말했다. 늦었는데 어려운 걸음들 하셨네요. 그래, 아래쪽 단추 몇 개를 채우지 않은 셔츠를 입고 있었다. 머리털은 헝클어져 있었고 맨발에 양복바지 차림이었다. 박씨는 그의 곁에서 눈을 굴리며 서 있었다. 잠들기 전에 바르는 크림을 듬뿍 발랐는지 얼굴이 균일하게 반짝거렸다. 한씨와 고씨는 말없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올라갔다. 곰과 밈은 현관에 서서 거실을 바라보았다. 거실은 안쪽으로 깊었고 등을 한 개만 켜두어서 조금 어두웠다. 바닥재며 식탁이며 모두 새가시였다. 곰과 밈이 예전에 그 집에서 보았던 낡은 것들은 하나도 남은 것이 없었다. 우린 이제 가면 안 되나? 밈이 작게 중얼거렸다. 뭘 하니? 백씨가 말했다. 너희도 올라와라. 그들은 거실 중앙을 비우고 멀찍이서 둥글게 둘러 앉았다.
가스레인지에서 주전자가 김을 뿜었다. 일단 차 좀 드세요. 백씨가 말했다. 집사람이 귤껍질을 말려서요. 그걸 좀 끓이고 있었어요. 됐어요, 삼촌. 고씨가 딱 잘라 말했다. 나는 목마르지 않아요. 백씨가 손짓을 하자 박씨가 입을 다물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찻잔을 준비하는 소리가 났다. 됐다니까. 형수님 그러지 말고 좀 드세요. 고씨는 머플러를 풀어서 다부지게 뭉친 다음 바닥에 내려놓았다. 고무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서 고씨의 새빨간 코를 바라보았다. 앉아라. 백씨가 말했다. 너도 앉아. 박씨가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모두의 앞에 찻잔이 하나씩 놓였다. 검정이 그들 지켜보고 있다가 머리를 긁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이봐 동생. 한씨가 백씨에게 말했다. 우린 여길 어렵게 찾아왔어. 근처에서 한참 헤맸다고. 그러셨어요? 전화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전화고 뭐고 고씨가 말했다. 삼촌, 오늘은 제가 대단히 섭섭한 얘기 좀 하려고요. 그러세요, 형수님. 제가 오늘 저 동생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고씨가 손가락을 들어 박씨를 가리켜 보였다. 뭘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저런 일로 내가 하도 우울해서요. 위로라도 좀 들을 수 있을까 싶었을 뿐이었는데요. 저 동생 하는 말이요. 그런 얘기는 이제 지겨우니 하지 마세요, 형님. 이러는데요. 자기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려면 다시는 전화를 하지 말라는 거였고요. 내가 일단 전화를 끊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보통 약이 올랐어야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삼촌? 그건 그렇지요, 형수님. 고씨는 점퍼 소매를 걷어올렸다.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우리 사이에 문제가 뭐냐고 물었더니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끊어요. 이런 빌어먹을 경우가 있나? 욕은 하지 마세요, 형님. 박씨가 말했다. 욕은 하지 마시라고요. 자네는 그저 입을 다물고 있어. 고씨가 말했다. 윗사람 약 올리는 방법도 가지가지지. 내가 지금 자네보다 없이 산다고 사람이 아래를 보고 말이지.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형수님. 삼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8번을요. 전화를 끊고 끊어버리고 형님이 이러는 것을 보니 인생을 알겠다고 하면서요. 아니요. 내 인생을 뭘 안다고. 안다고 해개면서 사람이 망가졌다느니 어쨌다느니 하냐 말이지. 내가 언제요? 박씨가 말했다. 마음이 짠했다고 했지. 망가졌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그거지. 그게 어떻게 그거예요. 그게 어째서 그게 아닌가. 내 말은 형님이 옛날에 날씬했고 인형처럼 예뻤다. 그런데 이젠 나이가 들고 보니 예전하고 모든 게 너무 달라서 마음이 짠하다. 그런 의미였지요. 그러면 그게 그거지. 그게 어째서 그거냐고요. 아니 글쎄 그걸로 치자면 말입니다. 하고 한씨가 말했다. 재수씨 쪽이 훨씬 예전보다 망가져 있지 않았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형님 백씨가 씩 웃으며 말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고문 텔레비전이 걸린 벽 쪽을 바라보았다. 46인치인가? 빌어먹을. 고씨가 벌써 일어나서 부엌으로 들어갔다. 식기 선반에서 컵을 하나 꺼낸 다음 물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저녁에 국수를 해먹었는지 겉면 분수레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고 도마인 팔을 썬 흔적이 남아있었다. 차를 드시지 않고요, 형님. 거실에서 백씨가 말했다. 됐어요. 고씨는 수도꼭지를 눌러서 물을 받았다. 가득 따라서 마시고 다시 한 컵을 가득 따라서 마시고 마지막엔 반 컵을 따라서 마신 뒤 컵을 개수대에 던졌다. 컵이 개수대에서 솟구쳤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고씨가 수도꼭지를 내버려 둔 채 자리로 돌아왔다. 8번을요. 빔이 한숨을 쉬며 일어나서 부엌으로 들어갔다. 물을 잠그고 컵을 줍고 하는 김에 도마에 얹혀있던 칼도 씻어서 싱크대 안쪽에 잘 꽂아두었다. 8번이나. 검정이 문을 열고 거실을 내다보았다. 한씨는 뭔가를 찾는 듯 점퍼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고 고씨는 근처에 있던 걸레를 끌어당겨 코를 닦고 있었다. 공은 자기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고 밈은 푸르퉁한 얼굴을 하고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백씨가 검정을 보고 손짓을 했다. 난방 온도 좀 확인해봐라. 너무 뜨겁다. 검정은 거실벽에 붙은 보일러 컨트롤러를 들여다보았다. 22도. 검정이 허리를 벅벅 긁으며 말했다. 이 경우는 낮출까요? 아껴야 오랫된데. 검정은 다이얼을 왼쪽으로 조금 돌려놓고 방으로 돌아갔다. 집안 어딘가에서 구궁구궁하며 돌아가던 보일러가 조용히 숨을 죽였다. 책, 곰을 생각했다. 책, 어떡하지 책. 손가락이 너무 멀다 책. 거기다 이 시계 아무래도 고장난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보다 보통 시계 소리는 이렇지 않았다. 똑하고 딱은 아니더라도 그거야 손목시계니까 틱이라든지 째깍이라든지 그런데 책 무슨 시계 소리가 책. 그보다 사람들은 내가 멍하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바쁘다. 하다못해 지금 오른쪽 두 번째 어금니와 첫 번째 어금니 사이에 낀 옥수수 껍질 같은 거 아까부터 그런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다. 책, 책, 책. 거기다 이렇게 앉아서도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어. 예를 들자면 책, 책. 예를 들면 이 소리가 책. 나는 여태까지 이 소리의 간격을 유심히 재보았다. 책. 6과 12 사이엔 30권의 책이 있고 다시 16과 6 사이엔 30권의 책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미묘하게 늘어지거나 빨라져서 8번이 되기도 하고 27번이 되기도 하고 심할 때는 9번이라든지 45번이 될 때도 있다. 내가 이것을 알아챈 것이 넉 달 전이었으니까 지금 얼마나 꼬였는지 알 수 있다. 이 시계 속의 세계에서는 아무도 대답할 수 없다. 지금 이 몇 시인지 영원히 알 수가 없게 돼버렸다는 얘기다.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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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책. 그렇지. 조금 전에 책과 책 사이엔 책이 3번은 들어갈 만큼의 간격이 있었다. 모두 이것을 알까? 이것은 시계니까 당연히 시계로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책, 책, 지금이 몇 시냐고 나한테 물어봤자 책 왜 아무도 말하지 않지? 책 저 사람들은 피를 흘리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싸운다. 무슨 재미가 있을까?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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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방금 그것과 비슷한 말을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서 읽은 것 같은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가? 어느 쪽이든 앨리스니까 그림도 대사도 없는 책을 뭐하려고 읽는담? 이렇게 말하자면 피도 눈물도 없는 싸움을 뭐하려고 읽는담? 책, 엄마는 우나? 아니 아빠는 우나? 족같다. 너무 조용하군. 담배를 하나 피우자.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10대 때부터 담배를 피우면 20대에는 뇌가 그냥 70대의 것처럼 된다는데 아니다. 본드였던가? 본드 같다. 그래 본드다. 나는 본드 같은 건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실험해볼까? 옥수수밭 새 수수는 수수밭 주인의 옥수수이고 수수밭의 옥수수는 옥수수밭 수수의 주인이다. 수수밭의 옥수수는 옥수수밭 수수의 옥수수이고 이상하다. 어딘가 옮겼다. 다시 해보자. 책, 책, 책. 머저리. 그게 누구냐면 지금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냐? 아, 빠졌다. 뭐냐면 옥수수 껍질. 뭘 좀 먹어야지. 차나 마시자. 차나 마시자. 책. 아무래도 소리가 날 텐데. 책 뭐라고 8번을요. 고씨가 말했다. 고씨는 걸레를 치고 자기 앞에 바닥을 무심코 한 번 닦았다. 도대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응원해주지 않고 존경해주지도 않아. 시원하게 말해서 내 역사의 실수라고요. 삼촌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인생 말년에 댄스홀에서 시간을 잠깐 보냈다는 것 뿐이었는데요. 그 얘기는 지금 이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형수님. 그런 게 아니고요. 삼촌 8번이나 전화를 그렇게 끊는다는 것은요. 보통 정도로 경멸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게 예전에 놀던 계집이다. 그런 생각이 없고는요. 안 그래요? 아니요. 박 씨가 말했다. 형님이 저한테 욕을 하셨잖아요. 수화기를 들자마자 욕을 하시는데 내가 그걸 가만히 듣고 있어야 하나요? 아니지. 고 씨가 말했다. 애초에 자네가 날더러 짠하다는 것도 말이지. 이게 이제 저가 나를 짠하게 생각할 만한 입장이다. 이런 입장이니까 짠하다느니 망가졌다느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글쎄 그게 그러니까요. 답답해서 내 가슴이야. 형편이 좀 피고 이제 사는 것 같으니까 저보다 못난 윗사람이 안 보이는 거겠지. 그 말씀 잘하셨네요. 못난 윗사람. 무시? 아이고 백씨가 웃으면서 박씨를 향해 말했다. 이거 자네가 좀 져주면 안 되나? 내 잘못이 무엇일꼬? 무엇이라니? 하고 고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자네가 그렇게 옛 생각을 못하고 오만해진 거지. 우리 애들 같았으면 내가 매를 때려서라도 자네 버릇을 고쳐서 때리세요. 박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형님 분이 풀릴 때까지 그냥 때리시라고요. 밈은 거실을 가로질러서 검정의 방으로 들어갔다. 하늘색 벽지를 바른 길쭉한 방이었다. 골목을 향한 창에 블라인드가 걸려 있었다. 잡지와 교과서며 게임 CD며 아무렇게나 벗어둔 옷들이 책상에 쌓여 있었고 바닥엔 빈 푸딩 컵이 널려 있었다. 검정은 창가에 놓인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가 컨트롤러에 달린 스틱을 왼쪽으로 움직이자 모니터 속에 기묘하게 생긴 덩어리도 왼쪽으로 움직였다. 밈은 방문 근처에 앉아서 멍하게 그것을 바라보았다. 검정이 흘끔 돌아보고 말했다. 푸딩 먹을래? 됐어. 싫어해? 그거 먹을 기분이 아니야. 그래 검정이 낄낄 웃었다. 뭐해? 밈이 말했다. 그래서 넌 지금 뭘 하는 거야? 이경우 왕자의 덩어리로 굴리고 있지. 그게 뭔데? 게임. 더 말해봐. 덩어리로 굴려서 이것저것 붙여서 크게 만든 다음 아바마마에게 바치면 아바마마가 덩어리를 감정해서 우주로 보낸다. 그게 별이 된다. 별자리도 만들 수 있어. 백조자리나 큰곰자리를 클리어하는 경우 멜빵 치마를 입은 여자아이가 나와서 코스모스
코스모가 느껴져라고 말을 해. 코스모라니 우주랄까 우주 세계랄까? 굴려볼래. 밈은 컨트롤러를 받아서 검정이 가르쳐준 대로 스틱을 움직였다. 덩어리가 천천히 구르기 시작했다. 클립을 붙이고 지우개를 붙이고 모기향을 붙이고 두루마리 휴지를 붙이고 이것저것 붙이다가 고양이를 붙이고 줄곧 붙이다가 오픈 배달부도 붙였다. 스쿠터도 붙이려고 해봤지만 약간 흔들어 놓았을 뿐 붙일 수는 없었다. 덩어리보다 작은 것만 붙일 수 있어. 검정이 말했다. 작은 것들을 줄거 붙여서 커지면 좀 전에 붙이지 못한 것들도 붙일 수 있지. 밈이 말했다. 이상한 게 붙어버렸다. 전봇대잖아. 덩어리는 이제 막대기 꽂힌 솜사탕 모양이었고 덕분에 예측이 어려운 방향으로 성금성금 구르고 있었다. 덩어리지만 반드시 둥근 것은 아니야. 검정이 말했다. 나도 알아. 밈이 말했다. 지금의 경우 뾰족한 것은 되도록 붙이지 말고 놔둬. 뾰족한 게 뭐야? 송전탑이라든지 알겠어. 굉장히 마른 사람 같은 거 말이지. 유조선이라든지. 여기선 어느 쪽으로 굴려야 되지? 바다로 내려가 방금 고리를 붙였다. 굴려. 밈의 덩어리는 이제 바다를 철퍽철퍽 돌아다니며 작은 섬들을 붙이고 있었다. 내 보통 약이 올라서 뭘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전화가 딸꾹 8번을 딱 그러니까 여덟 거실에서 고 씨가 말했다. 뭐라고요? 박 씨가 말했다. 여보 천천히 얘기해. 한 씨가 말했다. 덩어리가 너무 커졌어. 이미 망망한 바다 위로 멍하게 덩어리로 굴리며 말했다. 왕자는 이제 보이지도 않네. 거실은 이제 조용했다. 모두 식어버린 찻잔을 앞에 두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고시가 이따금 딸꾹질을 했다. 한 씨는 모자를 벗어서 손에 쥐고 우물간 쪽을 들여다보았다. 딸꾹, 내 생각으론 말입니다. 하고 한 씨가 입을 열었다. 재수 씨하고 저 동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냐 이 말입니다. 1999년의 말입니다. 보증 문제로 내 집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나는 서류를 이름 하나 써줬을 뿐이고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그들도 알고 나도 알았는데 또 이거 가치가 없더란 말입니다. 월급이 차압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써먹을 수 있는 정신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 거냐고 전화를 해온 사람이 저 동생 하나뿐이지 않았느냐. 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딸꾹. 친형제도 외면하고 있던 상황에 재수 씨하고 저 동생의 친척으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족이 집을 나와서 장국, 정국, 그러니까 거기가 장곡입니다. 형님 백 씨가 말했다. 장곡입니다. 재수 씨. 2시간에 한 대씩 마을버스가 다니고 미역하고 김하고 라면하고 담배 이렇게 딱 4시간만 파는 구멍가게가 하나 있고 가로등도 없고 사람이 사는 집보다 무덤이 많은 그 산골 마을이 말입니다. 여태 살던 집에서 몸만 가지고 쫓겨나 거기 들어갈 때 우리 가족을 수납차에 실어다 데려다 준 사람이 저 동생이었고 다 쓰러지고 갈라져서 난방도 되지 않는 흙집 바닥에 우리 가족 누워 자라고 스티로폼을 깔아준 것도 저 친구였습니다. 기운 좀 내라고 움직이라고 다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모두 웃을 수 있도록 농담도 하면서 말입니다. 내 생각에 정말로 이 동생이 사람이다. 그랬는데 말입니다. 재수씨 전국 장국 전국 그 집 말입니다. 북쪽엔 강이요 사방 500m 반경의 집이라고는 나란히 딱 두 채 우리하고 옆집 이랬는데 말입니다. 바로 그 옆집에서 대문 밖에 커다란 게장을 놓고 개를 10여 마리 기르고 있었습니다. 게장이 쩍쩍 얼어붙는 계절에 인기척이 익숙하지 않고 식용으로 아무렇게나 사육되던 개들은 작은 기척만 들어도 악을 쓰듯 짖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자정 넘어서 버스가 끊긴 뒤에나 마을 어귀에 도착했기 때문에 거기부터 그 집까지 1시간을 걸어서 들어갑니다. 늦은 밤에 말입니다. 개들이 짖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랜턴을 들고 마당으로 나와서 산모퉁이를 비춰봅니다. 저들 아빠라는 걸 확인한 다음엔 랜턴 불빛으로 발끝을 겨냥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불빛으로 발밑에 돌이나 파인 곳을 약간이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희미하고 참백한 불빛, 먹구덩이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불빛만 보고 걸어가는데 그때 먹은 눈물의 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외로울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고 박 씨가 말했다. 그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탓이란 말씀입니까, 재수 씨? 그냥 제 탓이 아니라고요. 물론이지요. 하고 한 씨가 말했다. 그 말은 그런 와중에도 아, 내게는 저 동생하고 재수 씨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말입니다.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까 아내하고 내가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외롭겠냐는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하고 박 씨가 말했다. 저도 그렇다고요. 제가 이틀에 한 번은 꼭 저 형님 전화를 받는데요. 가만히 들어주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두운 이야기뿐이니까 충분히 지겹고 가밀할 때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전화 좀 몇 번 끊었다고 이 한밤에 사람을 죽일 듯이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저 형님이요. 저한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요. 매일매일 전화로 여러 가지 어두운 일을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는요. 매일매일 절어버린다고나 할까 "기운을 좀 내보세요."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요. "자네는 내 입장이 되어 보지 않아서 모르네." 이런 식이니까. 그러면 애초에 전화를 왜 하셨을까? 제 입장에서는요. 내가 저 형님한테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나한테 들이대는 게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들이대다니 고시가 찻잔을 넘어뜨리며 일어났다. 고시 목에 차가 거실 중앙을 향해 먼저 갔다. 거참 하고 한씨가 혀를 차고 말했다. 재수 씨 사람이 보통이 아니네요. 보통이지요. 보통입니까? 이 정도면 보통이지요. 아이고 백 씨가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님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이만하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주무세요. 삼촌 형수님도 이제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삼촌이 지금 우리를 쫓아내는 거예요. 더 얘기 나눠봤자 입장이 이렇게 다른데 좋을 게 있겠습니까? 이대로라면 나는 다시는 자네를 안 볼 셈이네. 한씨가 말했다. 백 씨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되어도 할 수 없지요. 못이 집사람은 혈압에 문제도 있고 이제 슬슬 걱정이 되는 참이라서 말입니다. 저 사람 얼굴 붉은 것 좀 보세요. 더구나 우리 아침에 방술을 하러 가야 합니다. 형님 저는 형님과 형수님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간직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기억만 간직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나 말입니다. 그러니 이만 돌아가 주세요. 돌아가라면 내가 못 돌아갈 줄 아나? 네, 돌아가세요. 자네가 이럴 수 있나? 이러지 못할 것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각자 살아가는 일 아닙니까? 그걸 말이라고 그러게 말입니다. 백 씨가 바닥에 놓인 찻잔을 하나씩 포개며 말했다. 한씨는 모자를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는 듯 만지작거렸다. 고씨는 뭔가를 말하려고 입을 벌렸다가 딸꾹 소리를 냈다. 미미 작은 방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한씨는 모자를 머리에 눌렀었다. 검정이 그들을 아래층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들은 계단을 올라왔을 때처럼 말없이 계단을 내려갔다. 검정은 현관 안쪽에서 잠금장치를 풀고 바깥을 향해 문을 열었다. 아직 깊은 밤이었다. 한씨는 모자를 쓰고 있었고 고씨는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다. 공과 민미 그들의 부모를 따라서 바깥으로 나섰다. 민미 가장 먼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한씨가 사라지고 고씨가 딸꾹질하며 모퉁이를 돌았다. 곰이 모퉁이에 서서 검정에게 손을 흔들었다. 검정도 손을 흔들었자 조금씩 안개가 내려오고 있었다. 검정은 텅 빈 골목을 얼마간 바라보다가 문을 잠갔다. 손잡이를 한번 당겨서 잠금을 확인하고 하품을 하며 계단을 올라갔다. 미미 가장 먼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한씨가 사라지고 고씨가 딸꾹질한 모퉁이에 돌아섰다. 곰이 모퉁이에 검정 손을 흔들었다. 조금씩 안개가 내려오고 있었다. 검정은 텅 빈 골목을 얼마간 바라보다 문을 잠갔다. 손잡이를 한번 당겨서 장부를 확인하고 하품을 하며 계단을 올라갔다. 이만 잘게요. 박씨가 말했다. 자야지. 백씨가 말했다. 검정이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이제 집 안팎은 조용했다. 골목은 어두웠고 오가는 사람은 없었다. 먼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왔다. 바람에 밀리는 마른 가지가 창을 쓸었다. 이봐 백씨가 문득 잠에서 깬 것처럼 말했다. 불을 끄라고 누가 또 문을 두드리기 전에. 데니 드비토. 펭기면이었던 배우의 이름이 뭐였더라 하고 생각한 순간에 깨달았다. 나는 죽고 만 것이다. 무덥고 맑은 오후였다. 잔잔잔잔 하고 냉장고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도시에서 그런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냉장고는 오로지 그 냉장고일 뿐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고 이제 죽은 입장에서 나는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잔잔잔잔 하고 냉장고가 돌아갔다. 그 소리의 자극을 받고 작은 소용돌이처럼 돌돌 말리며 천장으로 떠올랐다가 흐르다가 스테인리스 표면처럼 맑아졌고 수분처럼 오목해졌다가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서 확고해졌다. 어머 하고 생각했다. 나 죽었어. 냉장고 모니터 툭 소리를 내며 멈췄다. 복자가 방에서 나왔다. 복자는 여전히 했다. 복자를 따라서 거실로 이동했다. 커다란 창을 투과한 햇빛이 거실을 데우고 있었다. 달걀 노른자 속처럼 노랗고 답답하게 노란 빛깔이었다. 무척 더울 것이 틀림없었는데 이것은 추측일 뿐이고 난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라 더이고 뭐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천천히 움직이는 복자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복자는 부스스한 눈길로 천장을 보고 있다가 바닥에 놓인 접시 쪽으로 걸어갔다. 복자가 물을 핥아 먹었다. 복자가 혀를 댈 때마다 바닥에 앵두가 그려진 납작한 접시에 담긴 물이 조그맣게 일렁였다. 나는 복자를 불렀다. 복자야, 복자야. 복자는 여전했다. 여전히 듣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척을 하고 있었다. 죽은 사람의 기척이라면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달리 할 일도 없었으므로 나는 계속 복자를 불렀다. 복자야, 복자야. 복자가 문득 이쪽을 돌아봤다. 끈질기곤 하는 듯한 얼굴로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었다. 이놈 봐라. 복자야 하고 한 번 더 부르자 오시며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았다. 그 뒤로는 몇 분을 더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다. 복자는 접시 부근에 있던 조그만 얼룩을 물끄러미 관찰하고 있다가 얼룩을 발바닥으로 툭 눌러보곤 하품을 했다. 복자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복자를 내버려 두었다. 복자 부르는 것을 그만두고 나니 뭘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가만히 서서 유도 씨를 기다렸다. 건너편 건물의 환풍기가 삐걱삐걱 소리를 내고 있었다. 창을 닫아 놓아서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커튼에 비친 그림자로 환풍기의 윤곽이 보였다. 양파처럼 생긴 윤곽 속에서 날개를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다.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나는 기다렸다. 천천히 해가 졌다. 창이 한순간 붉게 빗나갔다. 사방에 빛이 사위고 마침내 날이 저물었다. 밤이 되었다. 이제 윤곽도 보이지 않는 환풍기가 바깥의 어둠 속에서 이따금씩 삐걱거리며 돌아갔다. 울적한 마음으로 유도 씨를 기다렸다. 언제 오려나, 언제 오려나. 복자가 거실로 나와서 묘하고 울었다. 빈 밥그릇을 발로 눌러서 엎어놓고 다시 묘하고 울었다. 지금의 나로서는 복자에게 먹이를 챙겨줄 방법이 없었으므로 가만히 있었다. 복자와 둘이서 현관을 응시했다. 유도 씨를 기다렸다. 한밤에 열쇠 불리는 소리가 나고 문이 열렸다. 유도 씨가 들어왔다. 나는 번개처럼 몇 차례 꺾이면서 빠르게 유도 씨에게 달라붙었다. 붙어서 비비고 조였다. 유도 씨는 나를 달고 무심하게 거실을 가로질렀다. 오랜만이야 하고 나는 박편처럼 부들거리며 말했다.